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기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 들을 만한 그런 훌륭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 또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닌 자들을 구별하고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내는, 또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었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 본문에서 딱 느껴지는 대로 주님을 향한 열렬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 우리는 뭐 이런 것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고 핍박을 참고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뒤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찌하여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느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는 이런 표현의 메시지를 보면, 그러면 차라리 뜨거워져야 된다, 뜨거워져라,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게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 이건 정말 교회의 사명, 촛대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을 옮긴다는 말은, 그것은 정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향한 열렬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맥락적으로 맞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건,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처음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촛대가 되어서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이와 같은 복음 사역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면 그러면 교회 생명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 보면 이 세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지만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 대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은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이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부흥했고 우리는 정말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특히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고 나서 2010년, 2020년대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정말 복음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지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흘러가야 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그래서 조금씩 서쪽으로 섬쪽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다를 건너 마침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고,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또한 다시 중국의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어디에 비춰야 되는지에 관하여 이제는 우리가 탐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선교 세미나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동남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한국에서의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더 이상 북한 선교가 힘들다는 우리의 현실과 중국 선교가 진짜 완전히 길이 막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야 될 곳이 바로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중국에 의해서 혹은 또 이슬람에 의해서 이 결국 동남아시아도 다 잠식당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동남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조은국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동남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정말 이 역사가 흘러왔는지,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한류 문화가 그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관계의 무역의 그런 틀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가 인식하고 이제 이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귀한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 조은국 집사님을 통해서 이 동남아 지역의 구체적인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동남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로아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발걸음을 마침내 유럽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조은국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는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유익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동남아를 이해하는 4개의 창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식민주의 또 화교, 화인, 여성, 종교, 이 4가지인데 역사 공부하면서 식민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이제 화교, 화인, 또 여성, 또 종교, 이걸 동남아의 중요한 부분들 이제 살펴보고, 이어서 사실 이번 동남아 선교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남아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드리고, 특히 교회가 동남아 선교를, 혹은 뭐 동남아 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여튼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교 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화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화인이라는 까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자란 말이 해외에 나가서 일시 체류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화는 이제 중국이라니까, 정말 그 화교가 이렇게 붙여지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중국인인데 해외 일시 나가 있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사람, 어쨌든 중국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혹은 뭐 전 세계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전 세계 살고 있는 이 소위 중국인들이 벌써 뭐 3대째, 4대째, 많은 경우는 막 18세기, 19세기 초부터 사는 집도 많고, 지난 특히 이제 1930년대, 20년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벌써 그 나라 국적을 다 취득했고, 또 그 중에서 총리가 나오고, 그 나라에 장관이 나오고, 어떤 중국인이 뭐라고 자기가 쓰는가 하면, 내 할아버지가 태국에서 사는 이제 중국 상인인데, 내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 와서 이주 와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점점 활동하다가 이제 널리 알려주고 벼슬까지 받으면서 태국의 장관까지 했는데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그런 집안에 내가 과연
중국인일까요?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 교자란 화교란 말을 붙으면은 굉장히 저거는 가령 중국 정부가 가령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정부 보고 당신 나라에 사는 화교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굉장히 그 외교적인 신뢰예요. 뭔가 벌써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그 나라의 최고 부자들이고 그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나라 국민을 보고 화교하면서 이러면 다시 우리가 중국인인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잘 조심했어야 돼요.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화교란 말은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를 화교라 부르고, 이미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부 화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 한데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종종 이제 교포, 뭐 동포 이런 데 포자가 들어가면 같은 배, 동포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더 이제 애국주의적인 말인데 어쨌든 이 교자는 조심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교, 화인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그 화인은 이 동남아에서 사실 요즘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 사람들이 인구는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은 인구는 보면은 동남아 전체 합쳐가지고 한 6%, 동남아 인구가 한 6억 한 5천 되는데 한 3천 한 700만 명, 뭐 한 3,800만 명 화교 숫자가. 근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경우는 뭐 필리핀, 베트남이 1.6, 1.7 정도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또 뭐 미얀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한 5% 가까이, 태국이 한 11, 브루나이가 15,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20몇 프로, 싱가포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대만, 홍콩 수준이. 싱가포르는 그냥 중국인들이 거의 한 70몇 프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10몇 프로 혹은 1몇 프로짜리 필리핀 같은 나라도 1몇 퍼센트 화교 인구가 그 나라의 주식 상장에 50, 60, 70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최고 부자들 몇수 쫙 뽑았는데 반 이상이 이 화인이. 그러니까 조체 동남아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하여튼 이 중국인들 돈 많이 갖고 사는 걸 굉장히 막 좀 눈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인구 문제. 우리나라의 소유 화교가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5천만에 2만 5천이란 말은 100명에 우리나라에 아니다. 10,000명에 5명. 우리나라 인구 10,000명에 5명이 화교예요. 동남아는 이게 100명에 6명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2만 5천 명 가지고도 종종 우리가 언론을 보면 화교들이 많은데 동남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동남아는 우리나라 비슷하지만은 그 나라의 제일 노른자위,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노른자위, 사실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도 명동하고 소골동하고 서울 핵심 일대에 사실은 중국인들이 다 대부분 지고 있었거든요. 동남아는 방콕 경우는 동남아 태국 전체 한 11%지만은 방콕은 시내 중심가는 제가 볼 때는 한 6, 70%가 중국 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남아 시골 가보세요. 인도네시아건 필리핀이건 말레이시아건 완전히 땡초 시골 가도 보면 큰 신장로가 있고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들은 거의 중국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동화 문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조상 제사 지내고 명절, 중국 명절 다 챙겨가 지내고, 그러다가 중국식으로 밥 먹고 중국식으로 뭐 생활하고 저들끼리 중국어로 대화하고 중국어도 표준어가 아니고 각각 방언이 있습니다. 뭐 복권 방언, 광동 방언 등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몇 대째 사는데 몇 대째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진짜 심하다. 이런 문화적인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 오른쪽의 사진은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태국 최대의 쌀 장사, 동남아가 태국이 세계적으로 쌀 수출 1위입니다. 동남아가 뭐 다른 몇몇 나라도 세계에서 쌀 수출 전부 다 5위 안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쌀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쌀 무역을 화인들이 다 쥐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거부가 된 사람 많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표, 그 얼마나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얼마나 큰 경제적인 부를 쥐고 있는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산 비중이 이제 이게 한 뭐 제일 돈 많은 사람들 그 나라에 40명,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잡았는데 뭐 60몇 %부터 70, 90%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성공했느냐? 이 사람들이 우선 동남아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변호사가 중심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특히 남자의 경우에 변호사로 성공해야지. 그 다음에는 정부 공무원으로 관리로 출세해야지. 그 두 가지가 거의 다예요. 상업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틈새 시장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 후에 이 동남아 경제가 발전하자 거기 편성해가지고 여러 분야로 자기들 사업을 확대하면서 재벌, 이 중에서 많은 재벌이 일어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 서로 관계, 중국말로 소위 관시 탄탄하게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 단위로 뭘 활동하고 똘똘 뭉친다는 거. 마지막으로 초국경적인 전 세계적 이게 화인들이 이게 출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광동성 출신이냐, 복건성 출신. 주로 우리나라는 저게 산동성 출신. 더 우리나라 화교들이 산동성 출신인데 동남아하고 전 세계는 대부분 다 복건성, 광동성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북경에서 왔던 어떤 학자인데 그 사람이 화교 전문가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볼 때 당신은 자기가 산동성 출신이에요. 내가 동남아 화교를 연구하는데 주로 그쪽에는 당신 알다시피 복건성, 광동성 사람들인데 당신 보기에 산동성 사람들하고 광동, 복건성 사람들하고 어느 쪽이 장사를 혹은 비즈니스를 잘하느냐 하는 말이 광동, 복건성 사람들한테는 중국 전체 당할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게 광동성, 복건성에 걸쳐가지고 소위 객가인들이 있는데 객가인들이 그 이제 광동성, 복건성 걸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들이 그 중국계 제일 부자들이 그쪽 출신이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유명한 저기 싱가포르의 그 리콴유 다 객관들이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광동 출신 비즈니스맨들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한 번씩 대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복건성 사람들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화상 대회, 세계 화상 대회라고 했어요. 2년마다 열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대회는 제가 한번 못 가봤지만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이렇게 제가 정보를 보면은 뭐라고 하면 자들끼리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복건성 출신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한 아이템을 쫙 돌리고 그래 소위 말하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황을 몰라요. 불황을. 자,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의 그 동남아 화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 저 오른쪽에 위에 사진이 태국에서 요즘 이제 정권에서 쫓겨난 탁신 전 총리고 그 다음에 여동생 잉락 총리 다 태국 총리를 다 부모가 저쪽 부모 위쪽으로 다 100% 중국계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식들이 태국 총리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오누이 말고도 태국에 최근에 한 몇십 년 동안 총리가 지금 군부 출신 총리 말고 뿌라이 총리 말고 쫙
화인 출신이에요. 태국은 절에 국왕이 뭐 1767년에 국왕된 딱신이라는 국왕은 아예 아버지는 중국계고 엄마는 태국 여자고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왕조를 연 어떤 왕은 자기 부인을 중국계 여자를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들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또 중국계 여자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지금 태국 왕실 피에 중국 피가 50%가 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태국은 이제 인구 11%가 대충 중국계인데, 하여튼 국회의원, 장차관, 뭐 고위급 공무원, 장성, 태국의 유명한 연예인, 학자, 심지어 태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불교계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화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태국의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나 언론인들이 완전히 태국 순수한 뭐라는가 하면, 태국 문화가 타이 문화가 뭐냐, 이에 대해서 우리 태국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태국 문화는 이미 중국 화교 화인 문화가 깊이 빼어드는 이런 나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태국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같이 유학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완전히 태국 출신 사람인데, 제가 뒤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 번씩 방콕에 가서 그때 태국 연구하느라고, 화교 연구하느라고 가서 인터뷰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 화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을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그런지. 태국 사람들이 엉거나게 그거 지금 깔려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필리핀의 주요 정치인 여러 가문들이 보면은 화인 출신들이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경우는 화인 정당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게 필리핀의 신추기경, 뭐 필리핀 그 정치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정계도 좌지우지하던 막강한 추경이 있었는데 저 사람 100% 화인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동남아 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남아 여성, 이게 이제 낮은 지위, 강한 역할. 지위는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특히 이 세계 종교, 그 나라의 어떤 국교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종교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이 여성이 다 약합니다. 세계 종교 보면 동남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종교가 베트남의 유교, 그거는 뭐 남성 중심이라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 이게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는 소승불교, 상자불교에 굉장히 남자 중심적이에요. 그 점에서는 하여튼 여성이 남성에 꼼짝 못하는데, 실생활에 딱 들어가면은 실생활에 특히 세 가지 차원인데, 가정과 마을과 시골 마을, 특히 그리고 시장의 도매라든지 또 해외 무역 같은 거는 남자가 주고, 혹은 중국계, 그 나라의 중국 상인들이 주고 있다 한다면은, 소매 부분은 동남아시아에 그냥 전 동남아 지역에서 여성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제도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니까, 그 점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법도 보면은 다 이제 남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상자 불교의 경우는 이게 뒤에 나오지만은 남자만 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구니가 없어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비구니는 정식 이 비구니 제도가 없어요. 그냥 거의 뭐 내가 좋아서 머리 감고 그냥 흰 옷 입고 돌아다닌다, 그 정도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비구니 되려면 대만 가서 비구니 이제 계를 받고 와서 내가 비구니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초등 교육을 다 절에서 했어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남자 애들만 절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불리합니까? 유교 경우 베트남에
우리나라 똑같이 삼종지의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한테 매여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성, 저 이슬람 경우는 이 이슬람 경전 코란에 남성을 뭐라는가 하면 여성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여성에 대해 권위를 갖는 존재다. 이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생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여성이 경제적으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의 살림 경제를 다 여자가 쥐고 있고 마을 시장 경제를 다 쥐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동남아에서 옛날부터 귀녀 천남이란 써 있는데 저게 한 5세기 6세기 때 베트남 중부지방에 있던 짬바란 왕국에 중국 사신이 가서 그 나라를 보고 쓴 글에 나옵니다. 그걸 뭐라는가 하면 저 나라는 귀녀 천남,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를 천하게 이래 써놨어요.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 때 중국 사람이 태국에 가서 태국 사회를 보고 써놓은 게 뭐라고 하면 왕으로부터 섬에 이르기까지 일이 있으면 모두 부인이 결정한다. 그 부인은 지량, 뜻이 속이 깊고 헤아림을 잘 헤아리고 이게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자보다 뛰어나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가 뛰어나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결혼 후에 처거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이혼 상속을 남녀 균등 상속하고 이혼은 주로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 해가지고 또 이혼이 보통 그 이유가 여자는 이혼해도 먹고 살 힘이 있어요. 시장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남아 친족 제도는 뭔가 하면 공계라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북인데 북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북의 모계를 다 중시합니다. 오른쪽이 제가 미얀마 가서 찍은 건데 불교 사원 요즘 최근에 찍은 거죠. 근데 적어도 온통 남자애들만 가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 여성의 낮은 지위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지은 법들 보면은 태국에서 1868년 이전에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팔 권리가 있었고 당시 통하던 속담이 있는 게 뭐라는가 하면 남자는 사람, 여자는 물소 이래 됐어요.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근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일단 집안의 공식적인 대표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또 미얀마에서 18세기, 19세기 때 통하던 법전이 있었는데 그 법전 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규정이 딱 된 거꾸로는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렇게 우리나라 내훈 비슷한 여성 교훈 책 그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태국이건 캄보디아가 있었는데 보면은 다 이렇게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만들고 남편에게 공손하고 순종하고 전부 이런 게 강조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도 이게 인도네시아의 우리나라 양반 계급 같은 게 프리야이 계급이 있는데 프리야이 쪽에서 만든 그런 책자가 있어요. 책자 내용 보면 다 그래 됐습니다. 예. 남자는 우월한 존재다. 남자는 자제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는 자제력이 없고 돈벌이를 하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돈벌이를 하는 탐욕스러운 열등한 존재다. 그러면서 여성은 마치 신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그런 되는데 이제 여성의 강한 역할 실제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미얀마에 들른 어떤 미국 여자가 뭐라는가 하면 이제 보고 남자는 게으르고 여자가 시장의 모든 사업을 하고 태국의 치앙마이에 1844년 경에 프랑스 신부가 봤는데 여성은 남편을 지배하고 불만이 있으면 남편을 버릴 수가 있다. 특히 재미있는 게 20세기 초에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의 한 마을에 느그리스 밀란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저게 그 처거제예요. 결혼해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사는데 신부집에 신부의 그 언니들, 신부의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부 자매들이 신부
여자 친척들이 뭐라는가 하면 신랑 보고, 신랑은 가라면 가고 스톱하라면 서고, 아내의 친척들 사이에 있는 신랑은 두리안 사이에 끼어 있는 오이와 같다. 두리안이 저기가 저런 과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베트남 속담이 있는데, 저게 첫째는 아내요, 둘째는 하늘이다. 하늘보다 더럽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남자는 세전의 가치밖에 없지만은 한 여인은 300전 가치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아내를 내장, 노이정, 즉 집안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이 고원지대 미낭카와우라는 족이 있는데, 저 종족이 이슬람 신앙이 아주 센 종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굉장히 남자 중심적인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 중심, 이게 여러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뭐라는 건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모계 사회라 했어요. 어느 정도가 심한가 하면은 상속을 아예 여자한테 다 줍니다. 돈이고 집이고 집에 중요. 거기다가 특히 밑에 있는 집, 저 큰 집, 루마가당이라는 게 큰 집이란 말인데, 저것도 딸한테 상속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인두아란 존재인데, 이제 할머니에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고의 이제 어머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딸로 넘어옵니다. 하여튼 이 인두아란 존재는 뭐 가장 내지는 지금 족장이에요, 족장. 저 사회가 세계 대표적인 그런 여성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처거제, 이제 처거제 보면은 결혼 지참금, 결혼할 때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다가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저 액수 하도 많아가지고 베트남 신랑들이, 남편들이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을 했다면 또 결혼할 때 또 지참금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다가 태국의 저 지참금은 용어가 뭐냐면 카 남놈, 남놈이 젖이고 카가 값입니다. 젖값. 하여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결혼금을 지불해야 되고, 요즘도 필리핀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란똥이라는 걸 지불하는데, 이제 처거제가 있습니다. 처거제가 저게 뭐 19세기 말 써놨지만은 오늘날도 처거제 하는 집들이 시골에 많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중부에는 한 토바코라는 족이 있는데, 저 경우는 지금도 그 처거제로 다 이루어지고, 저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이 중념 이야기가 있는데, 1970년대에 치앙마이 부근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한 마을 한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딸이 여러 명인데 첫 딸이 결혼하면은 신랑을 데리고 와서 이제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신랑은 뭐냐? 완전히 집에 머슴이에요. 그러다가 둘째 딸이 결혼하면은 첫째 딸이 분가해 나가는데 어디에 나가는가 하면 저기 친정 동네, 친정 마을 그 안에서 대충 또 새로 집을 사고 나가고, 둘째 딸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다 맨 막내 딸이 결국 그 역할을 맡는데, 막내 딸이 마지막 부모를 모시고 집과 토지를 다 상속받고, 집안에 조상 위패 모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집안에 각종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유교 사회 같으면 장남이 할 것을 여기서는 완전 반대, 막내딸이 다 하는 거예요. 저 상황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저 토바코 족도 저 똑같이 저렇게 해요. 저게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게 이제 이슬람 그 성직자들이 들어오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슬람 쪽에서 보니까 이거는 막 완전히 희한하거든요. 세상에 이슬람에서 남자가 다 주요했는데 여자가, 그러다가 기독교 쪽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건
개신교 쪽이건 가톨릭 쪽이건 그런 사회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는 별로 보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남자들한테 길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신앙 종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우선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게 필리핀부터 미얀마까지 이제 각 나라의 그 지배적인 종교 그리고 인구 이 비율이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는 거의 뭐 예외고 베트남도 공산주의 나머지 보시면은 다 60 라오스의 불교가 67 라오스의 주 다수 종족은 인구의 한 7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산악 고산족이고 소수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 라오스 국민 한 95%가 산자 불교를 믿는다 보시면 되고 또 저기 말레이시아 이슬람 60%가 나머지 40%는 뭐냐? 중국계하고 인도계. 말레이인은 말레이시아 헌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레이인이 되려면 말레이인이 그 나라 이제 원주민이 말레이인은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말레이인으로서 이슬람 개종했다. 다른 교회. 그러면 말레이 아닌 거예요. 이게 100%예요. 저런 이런 세계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세계 종교의 그런 부분이고, 위에 민간신앙이 이제 나올 너무 퍼져 있어요. 20세기 초에, 그리고 20세기 중엽에,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나 유럽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가서 전도하고 할 때 깜짝 놀라는 게,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토착인들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근데 뭐가 이렇게 계속 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가보니까 집에 온통 부적, 주술신앙 물건들, 주물들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파괴하고 다 불살라라. 그래 하니까 비로소 그 집에 이제 백마도 물러가고, 그런 보고가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이 동남아시아 민간신앙이 이 세계 종교가 다 저렇게 이슬람이 퍼져 있고 그래도 불교가 퍼져 있어도, 제가 필리핀 여러 번 가봤는데 필리핀도 카톨릭이 저렇지만은 필리핀 사람들 미신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하여튼 민간신앙, 세계 종교, 이게 그 세계 종교하고 민간신앙이 서로 화합되어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저 오른쪽에 위에 사진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 절에서 본 건데, 저 위에 이제 글이 태국 글로 있습니다. 저게 라우락 와타라탐 타이. 우리는 타이 문화를 사랑한다. 저기 불교를 그려놓고 나서 타이 문화라 그래요. 타이 문화. 태국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그냥 어떤 선교사가 자기 아들이 태국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아침에 태국 그 교정에 가면은 불상이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전부 이게 불상에 합장하는 순서가 있대. 그걸 당하니까 그 학생이 이제 자기 못하겠다. 그러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뭐라 하고 왕따를 놓고 그러니까 얘가 집에 와서 이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사 아닙니까? 학교가 따졌어요. 교장 찾아가고, 이 교장이 이거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학교 군에서 세운 게, 군수를 찾아가셔요. 군수한테 가서 따지니까 군수가 하는 말이, 그걸 합장 좀 절하면 좀 어때요? 이거는 불교 이전에 우리나라 태국 문화입니다. 당신이 태국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민간신앙,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학자가, 어떤 그 여행자가 뭐라는가 하면, 이 나라의 불교는 민간신앙이 밑에
두껍게 깔려 있고 불교는 그 위에 살짝 덮여 있는 베니아판이다. 이래 버렸어요. 제가 볼 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에 저기 발리섬에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 위에 힌두교 밑에 발리섬의 민간 신앙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민간 신앙이 다양하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령 숭배부터 해가지고 이 정령 숭배도 뭐 자연 정령 그것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개인 수호 정령이 있다 해가지고 뭐 밑에 사진 보시면 결혼식 사진인데 이게 머리에 신랑 신부 이게 그 수호 정령이 머리 요 뒤쪽으로 들락날락 거린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 그 애 귀엽다고 머리 뒤에 만지는 걸 그만한 이유가 이게 수호 정령 통로에 통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만한 건데 저 부분에다가 흰 목면 실로 엮어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 그 수호 정령을 서로 엮어주는 저런 이제 의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지역 수호신, 집안의 택지신,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마을 수호신, 도시 수호신, 국가 지금 오른쪽에 있고 예 국가 수호신이 저 위에 사진 보시면은 저게 방콕에 도시 수호신이에요. 방콕에 태국은 웬간한 큰 도시마다 제일 중요한 절 바로 옆에 저런 도시 수호신 사당이 있습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태국에서 불교와 민간신앙이 얼마나 깊게 결합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조상수 숭배가 있고 베트남 경우에 특히 그다음에 역사적 영웅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 뭐 태국이건 필리핀이건 베트남이건 심지어 베트남의 호찌민이 베트남의 공산주의 그 아버지인데 국부인데 이 호찌민 태어난 동네 근처에 그 한 마을에서 호찌민을 귀신처럼 떠받치고 있어요. 떠받들고 있어요. 필리핀의 유명한 민족주의 영웅인 호세 리살 저 사람은 이미 신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근대화를 일으킨 라마오세 쫄랄롱꽃 왕 저 사람 태국 전역에 귀신 저것을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저게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쫄랄롱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인데 서울 캠퍼스 다 입구에 저렇게 있고 저쪽에 시민들이 지나가도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수시로 저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절합니다. 그래서 민간신앙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특히 이게 문제가 주술신앙 아까 제가 뭐 부적 이런 게 이제 다 주술신앙 쪽인데 이게 뭐 특히 보면 이게 이제 불교 스님들도 저기에 가담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민간신앙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희한한 나라인 저 나라가 하여튼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민간신앙은 제가 볼 때는 동남아에서 제일 심해요. 이 나라는 뭐 출생 이제 사람 태어나면 자기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느냐 따라가지고 자기 일상생활도 정하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요일에 따라 정하고 머리 감는 거, 이발하는 거 자기 태어난 요일은 하면 안 되고 애인 사귀고 친구 사귀고 사업 파트너 사귀는 것도 다 요일 서로 당신 무슨 요일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성술 이게 뭐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심지어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은 미얀마 우누 총리 오른쪽 밑에 쪽인데 미얀마 우누 총리가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저 총리가 얼마나 점성술을 많이 믿는지 이 사람이 북경을 방문해야 되는데 다 약속해놓고 점성술사한테 북경에 약속해놓고 점성술사한테 물어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그 날짜는 피하고 다른 날짜를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북경에 다시 그날 못 갑니다. 이래. 그러다가 불교 큰 행사를 하는데 불교 행사 날짜 요일 월, 시, 분 정하는 것도 점성술사가 다 정해줍니다. 내윈, 그 다음에 이제 수비학이 있는데 이 숫자, 어느 숫자를 특별히 중시하는 거. 미얀마의 내윈, 옛날에 군부 독재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평생 이제 9자,
꽂혀가지고 모든 걸 군자에, 그다음에 땅쉐란 또 군부 독재자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미얀마를 주고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11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길 때 날짜를 11자에 맞춰가지고 다 하고 수도 옮길 때 모든 그 짐을 옮기는 것도 11시 11분인가 11시 11분 11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태국의 총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자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상자불교, 소승불교를 안 하고 이 소승이란 말은 이제 저게 대승은 마하야나, 마하가 크다, 야나는 수레바퀴. 그래서 이제 마하야나는 대승이라 가지고 큰 수레에 사람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중생을 태워가지고 이제 구원하자 그 말이고 이제 히나야나 저거를 이제 거꾸로 소승 대승이 거꾸로 반대말로 소승이라는데 저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 히나란 말은 작다는 말이 아니고 버려진 열등한 굉장히 경멸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대승불교 측이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 교파들을 경멸하면서 부른 게 히나야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지금 있는 게 사실 저 히나야나 쪽인데 저거를 이제 소승불교라고 칭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저쪽 불교는 테라바다 불교라는데 테라가 상자고 이제 바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상자불교라고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합니다. 상자하고 대승불교하고 차이가 이제 특히 상자불교는 자기 혼자서 수행해서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거고 대승은 이제 주로 보살한테 의지해서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해탈 맨 마지막 목표인 해탈 자격을 상자불교는 출가한 남성 비구만, 남성도 안 되고 남성이 출가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승복을 입고 상태에서 그다음 대승은 남녀 모두 가능하고 목표도 이제 대승은 보살이 되는 거고 저 아라한 저건 뭐 그다음에 식사도 상자불교는 하루 한 끼, 점심 이전에 하루 한 끼 먹는 게 지금도 원칙입니다. 대승은 일식 원칙, 그거를 일식이라는데 그 원칙을 안 지키고 또 상자 쪽은 육식도 가령 탑발 공양하는데 아침에 지나가는 승리한테 닭고기 줘도 받아 먹습니다. 예, 그 뭔가 하면 일단 주는 거는 받는다 이거예요. 보시 원칙, 다하나 원칙이라는데 이게 이 왜 상자불교에서 이 남자를 중시하고 출가한 사람을 중시하냐? 이게 상자불교 경전에서 모든 세상의 존재를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다 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경입니다. 보경이 저쪽에서 나오는데 의식을 가진 보물, 의식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뭐 동물이건 사람이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이제 의식이 없는 보물은 의식을 가진 보물을 장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 사람이 우월하고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어서 남성이 우월하고 남성은 이제 출가자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출가자가 우월하고 그래서 제가의 제일 탁월한 제일 센 존재인 국왕도 출가자 앞에서는 지가 먼저 합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음식 공연도 지가 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 관련해서 상자불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불교 승려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숲에서 살면서 고행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도시나 촌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소위 아란야라는 말이 이제 숲입니다. 산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림에서 산림으로 이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명상 수행하고 이 촌락은 도시에서 이제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실천적인 그 측면을 중시하고 여기는 이제 불교 교리
혹은 뭐 경전 이런 걸 중시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쪽은 주로 하여튼 미얀마군,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가 주로 지방이고 이제 밀림이 있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란야바시들이 오른쪽에 소위 두탕이라 부르는데 저 원칙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보면 가령 탁발 가가호호 방문하면 탁발하기. 저거 뭔가 하면은 어느 집에 가니까 아침에 가니까 이제 닭고기를 주는데 어느 다음 집에 가니까 전날 먹던 라면 남은 걸 주더라. 기분 나빠서 다음 날은 그 집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승려들이 아침에 수십 명 쫙 이렇게 예를 지어서 이제 공양 저기 밥 얻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한 절에서 여러 명 가서 얻어온 음식을 어떤 사람은 좋은 거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좀 허접한 거 갖고 오시는데, 그거를 큰 그릇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다 비벼서 골고루 나눠 먹는 거예요.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동남아 이게 상자불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승려들 중에 좀 신통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카리스마에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치유 역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동남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침에 사람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 때문에 이제 안수받으러 저 승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조금 도가 지나친 사람들 중에 주술사로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주술사로 완전히 무당으로 빠진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승려 출신으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쪽으로 넘어가서 일반 평신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사실 목표인 해탈을 하려면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는 싫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들 목표는 일단 공덕 축적이에요. 많이 축적해가지고 다음 생애 때는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부귀영화 누리는.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비불교적인 발상인데, 어쨌든 이런 공덕 축적이 어떤 게 제일 많은 공덕 축적을 가능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비구가 되는 거, 스스로 출가하는 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절을 지어서 바치는 거고, 세 번째는 아들을 출가시켜 비구 만드는 거, 네 번째 불교 사원 순례, 다섯 번째 뭐 등등등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1번, 3번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비구가 되는 거, 저게 점수 포인트가 많이 높으니까 어떤 수법을 쓰는가 하면 일시적 출가, 그게 생겼어요. 동남아 곳곳에. 지금 오른쪽에 사진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이게 사망한 태국의 국왕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지금 태국 국왕인데, 라마후사, 제 양반이 70년 동안 태국 왕위에 있으면서 태국 국민들한테 큰 존경을 받다가 이제 잡고 했는데, 저 사람도 역시 일시 출가였어요. 일출가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 근데 더 짧게 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출가를 한번 해야 되겠고, 회사 일은 많고 일주일짜리 간이 출가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출가, 저게 이제 동남아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저게 전통이 있고, 세 번째 아들을 출가시키. 동남아시아 진짜 저 부분에서 공도 축적에서 불리한 사람이, 불교와 관련해서 불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성 아닙니까? 여성은 일단 남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남자로 태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라는 건 가능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승려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래 공덕이 확 포인트가 오르니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은 대부분 다 순입하고, 이제 동남아가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굉장히 민간 신앙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이슬람 나라인데 제일 이슬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 제일 꼴찌에서 1위가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세 번째가 터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러한 성격 비정통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신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산트리고 하나는 아방안입니다. 산트리는 정통적인 산트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 저게 부산 트렌이라고 부산 트렌이 이슬람 학교인데 기숙사 학교 철저하게 군대식으로 이슬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학교 학생들 부산 트렌 거기서 산트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여튼 오른쪽에 무슬림들의 신앙생활 이제 거기 이들이 이슬람의 5기둥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또 희사 저기 헌금하고 또 라마단 요즘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때 제대로 금식하고 평소에 메카 성지순례 한 번 하고 이런 모스크 중심으로 금요일 날은 꼭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을 산트리라고 하고 아방은 뭐냐? 아방은 제사 지낼 거 적당히 지내고 제사 그다음에 민간 신앙 조금 이렇게 할 때는 하고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아방안은 시골로 특히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습니다. 이 산트리는 중산층 지식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도시 이런 데 많고요. 동남아 이슬람 이제 이슬람이 최근에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아방안 동남아는 제가 연구하면서 참 옛날에 재밌는 게 그래도 역시 동남아답다. 아방안이 많으니까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1970년대부터 이슬람 부흥운동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게 이슬람 저 아랍어로 다와 뜻은 콜링 부르다는 게 이슬람의 원래 정신으로 부르다 그 말입니다. 저게 이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제 서구적 정치 경제 체제 비판이 일어나면서 그때 나온 게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도 저때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 현상이 어떻게 나는 건 이슬람 사원이 더 많이 생기고 이슬람 학교가 더 생기고 학교 수업에 이슬람 관련 교과목이 증가하고 TV 라디오 방송 이슬람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이런 식이에요. 특히 이제 지식인 중산층이 어떻게 하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죠. 여기 이제 70년대 80년대 상황인데 90년대부터 이 상황이 이상하게 바뀐 급진화 과격화.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동남아에서 이슬람 테러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 호텔, 카지노 이런데 폭탄 테러를 터뜨리고 그다음 기독교인들 같은 나라 기독교인들 공격하고 좀 살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남아 기독교 선교. 이 기독교 진짜 동남아는 지난 몇백 년 전부터 사실은 기독교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기 했는데 개종 결실이 상당히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1830년대, 40년대, 50년대 태국에서 몇십 년 동안 생활했던 미국의 기독교 의사면서 목사하고 선교사가 이 사람이 자기 일기를 썼는데 저는 일기를 못 봤는데 제 이제 지도교수가 미국 가서 그런 학교 신학교 가서 신학 도서관에 있는 그 양반 이 선교사 일기를 봤는데 일기장에 눈물이 있대. 그 눈물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이 사역을 냈어요. 방콕, 태국 중부지방에서 했어요. 중부지방이 어떤 곳인가 하면 불교가 센 적입니다. 저 태국도 변두리 산악지방에 가면 상황이 달라요. 하여튼 이 중부지방, 수도 지역이 하여튼 그 나라의 주종족 지역이고 다수 종교 지역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센 적이에요. 저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아겠는데 너무 결실이 없다 하면서 막 좌절감에서 나온 눈물을
눈물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자기가 감명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동남아 선교를 어렵게 만드는 그 위에 요인인데 습득할 언어가 많다는 거. 현지 표준어를 해야 되지만은 소수민족, 동남아는 소수민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 쪽으로 뚫고 들어간다 하면 소수민족 공부해야 되고 언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가 화교 산도로 화인 산도로 하면 중국어 표준어 더하기 중국 방언 아까 복권어 호키엔 학화가 객가어고 광동어 조주어 같습니다. 떼추. 그다음에 옛날 책을 보려면 식민 통치 국가 언어를 또 해야 돼요. 또 그 나라 언어에 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이 아랍어 또 인도의 산스크리트 한문까지 이게 언어 장난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불교 수백 년 동안 이 불교나 이슬람이나 카톨릭이 그 나라의 지배적인 이념, 보편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이게 우리 지배적인 문화구나. 이걸 쉽게 포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종교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 아까 말레이시아에서 뭐 말레이인은 이슬람 신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불교 국가인 태국도 뭐라고 헌법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나라의 국왕은 불교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왕이 종교를 보호한다 이랬는데 그 종교가 뭔가 불교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신앙과 세계 종교 간의 깊은 관계, 서로 제가 상호 협력의 결탁 관계입니다. 또 특히 이제 민간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이렇게 기복적인 뭐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베트남과 라오스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나라들에서는 기독교를 이제 자유민주주의 서구 세력의 상징 혹은 천병으로 간주하면서 기독교 선교를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슬람 불교 신앙 강화 운동이 중산층 지식인들이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이슬람 급진화 저런 게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동남아를 상대로 기독교 선교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선교 전략 부분입니다. 첫째는 한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가 요즘 점차 긴밀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와 동남아 간의 외교적인 관계가 점차 좋아지고 특히 한류가 확산되면서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한국 내에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그 동남아 출신들 혹은 뭐 동남아뿐만 아니고 네팔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교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선교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여성 역할, 동남아 여성이 가정과 마을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강한 역할을 고려해서 교회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는 남자가 전면에 나서도록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아예 목사가 되고 혹은 교회의 하여튼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성이 군림하는 그 시스템의 반발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 화인들이 워낙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숫자도 많고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특히 화인 교회와 협력하는 거. 이게 이제 이 화인들은 이미 말이 화인이지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고 또 그 나라에서 하여튼 이웃들 사이에 굉장히 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인들을 자기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이 사람들이 큰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선교도 앞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년 사역. 동남아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요. 싱가포르와 태국 빼놓고는.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동남아시아 그 현지 교회 가면 애들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내 동남아 출신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아까 제가 다수민족 이 중부지방 수도권에 사는 이 다수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선교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여러 선교사들이 소수민족과 소수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보면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중부 지방에 산악지대에 바탁 쪽에 사는데 저기에 독일 출신 노멘젠 선교사가 가서 그 종족을 완전히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바탁 쪽 교회가 지금 뭐 몇백만 명 되는데 인구 600만 명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저런 게 가능한 게 저 바탁 쪽이 일단 이슬람하고 멀고 민간 신앙을 갖고 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태국과 라오스 북부, 미얀마 동북부, 중국 운남성 절대 사락 지방에서 이 데니얼 맥길버리 미국인 선교사가 이 몇십 년 동안 사역했는데 숱한 부족민들을 개종시켰어요. 정말 그래서 뭐 세계 선교사에서 유명한 영국에 인도에 사역한 테일러라든지 미국에 중국 가서 사역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사역한 윌리엄 캐리라든지 중국에서 사역한 테일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뭐라는가 하면 그 사람들보다 맥길버리 선교사가 훨씬 위대하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다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게 다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도 이제 여러 우리나라 선교사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지금 동남아 가서 고민하고 있는 게 역시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사람들은 다수민족이다. 미얀마의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 소위 미얀마의 버마족,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까친족 있는데 요즘 언론에 가끔 나오죠. 까친족 경우는 80%인가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친족도 60%가 그렇고, 하여튼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기독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마족은 중부지방 버마족은 너무 힘들어요. 태국도 타이족 중부지방에 너무 힘들어요. 인구의 지금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민족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한테 인도하느냐. 그다음에 동남아 내 이주 노동자, 동남아는 분쟁 지역이 많고 또 빈부격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주 노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한 번씩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교 전략. 여성 선교사들. 동남아는 남성 선교사가 움직이기보다 여성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동남아 이게 청소년 어린이 한국 청소년 어린들도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그러고 21세기는 20세기까지는 남성 선교사들이 쭉 움직였다면 21세기는 여성, 청년, 어린이, 노인까지 전 세대가 이제는 선교사로 움직이는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도가 또 유력하고, 그다음에 요즘 영화, 인터넷 활용 이런 것들, 사이버 선교도, 그다음에 동남아의 현지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인 빈곤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에서 앞으로 미래 변화,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 동남아에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가 깔아앉고 지금 자카르타가 깔아앉아서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앞으로 절로 보르네오 섬으로 옮겨집니다.
태국의 방콕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거 거다가 이제 요즘은 인프라가 동남아 산악지역이 많지만은 이제 그 산을 뚫고 터널을 뚫어서 요즘 교통이 옛날에 상상도 못한 지역으로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걸 중시해가지고 선교 사람들이 큰 도시면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시로 앞으로 뚫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지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협력. 저게 이제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저런 운동이 가난한 나라 산다로서 저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저 부분을 굉장히 할 만합니다. 저거는 코이카에서 선교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가 있고 딸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아시아 개발은행, 뭐 유엔 기구 전 세계 이 재원이 깔려 있습니다. 저거는 선교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현지 언어가 되지. 그 나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을 저는 개발 원조 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거는 사실은 선교사를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와 끼고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선교 사역을 돕는 현지인 구하기. 이 현지인 정말 자기한테 조수 내지는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현지인 너무 중요해요. 문화 감각이 뛰어나고 이런 정말 그 탁월한 자기 사역 동력자. 그다음에 선교지에서 언어 훈련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의식주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특히 제가 중시하는 게 선교지에 대한 연구. 저거는 떠나기 전에도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가서도 지속적으로 저걸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자고로 지역 연구 대상도 가능한 자기가 큰 뭐 태국에 대한 연구 또 태국 선교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령 방콕도 얼마나 방콕이 큽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방콕 동네 이야기, 동네 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선교 그거를 만들어서 다른 선교사들이나 선교 단체나 이런 교회에 공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뭐냐? 현지인 성도들의 자립 자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착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지인들끼리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지인들끼리 집단 개종 운동. 저게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동남아 가로 해놓은 게 동남아뿐만 아니고 이제 전 뭐 네팔 선교건, 몽골 선교건, 뭐 남미 선교건 전 세계로 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합니다. 우선은 첫째,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협력해주고 또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이제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을 기도하는 거. 선교사와 그 사역과 사역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기도. 이 스테빈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1920년대부터 1960년, 70년대까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선교사들을 덮어주시고 사방으로부터 둘러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내용은 뭐 선교지에 그 선교지
뭐 태국 같으면 태국,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 예.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영적 구원. 자,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위한 재정적 후원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있고, 교회 개척이나 뭐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병원을 줘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런 게 있고, 또 가령 뭐 인도네시아에서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자연재해 타격받은 주민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럼 긴급, 예. 혹은 뭐 갑자기 뭐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중시하는 부분인데, 이제 현지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현지인, 특히 학생들, 그리고 신학생들,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통해서, 물론 그걸로 이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시니어 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니어 자원들, 사업가들,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등등, 이제 이런 시니어들이 이제 동남아 혹은 뭐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현지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과 이제 협력을 해서 사회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미리 이제 선교사 시니어 선교 훈련 프로그램도 이제 개설하든지, 아니면 벌써 저런 시니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훈련 참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교회에서 이 사진 두 개는 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동남아 가서 단기 선교 간 사진들입니다. 의료사역, 미용사역 가서 여러 사역할 굉장히 많아요. 영화 가서 영화 틀어줄 수가 있고, 예. 음식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선교 동원, 교회에서 요즘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선교사 초청 강연, 예. 대륙별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한번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교 사역도 어떤 학원 선교하는 분도 있고, 교회 개척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역 분야에 따라서 또 그런 강연 들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미전도 종족 입양. 이거는 이제 교인들 개개인이 전부 한 분마다 혹은 한 가정에서 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나라 인구의 2% 이하가 아직도 2% 이하만 기독교로 믿는 그런 나라를,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 자체적으로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기능이 없고 그런 미전도 종족인데, 이제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저런 종족이 많습니다. 저런 종족 하나를 이제 입양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종족에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휴가철 되면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그 나라 찾아가서 그 종족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할 때는 선교사를 통해서 방문하면 되니까. 예. 그러다 이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직접 선교사로 정식으로 자기도 훈련받아서 나갈 수가 있겠죠. 저거는 정말 마지막 부분은 아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